뒷이야기 좀 진행해보죠. 요거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뭐 빼먹은 게 있냐면, 이게 얘기, 다음 진도로만 생각하다 빼먹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요 얘기만 간단하게 할게요. 그 결과는, 대량 생산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대량 소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상업, 산업, 그리고 무역이라는 삼각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안에서 기업이라는 운영체제가 세팅이 됐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공학적인 준비, 과학적 준비, 수학적 준비가 지금 대응이 돼서 세팅이 된 거죠. 더군다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유럽 문명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 문명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시장이 확대되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즉 시장이 확대되어 나간다는 것은 그 시장의 확대가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되냐?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일상화되는 과정 안에서 결국은 뭐죠? 그렇죠. 다시 그 대량으로 물건들이 생산이 된다는 거, 대량으로 소비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량으로 소비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트렌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행이라는 것이 발전한다라든지, 여행이라는 것도 제일 처음엔 야, 근교 가자. 내가 프랑스 사람인데 여기서 30분 가면 되게 아름다운 몽마르트 해변이 있어. 몽마르트가 프랑스 맞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든지, 거기서 더 나가면 2시간 한 1박 2일로 갔다 오면 온천도 갔다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온천 누리고 온 다음에 거기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올 수도 있고. 근데 얼마 있다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했네? 그럼 옛날에 이제 비행선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비행선을 타고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거기서 관광을 하고 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행도 단순한 철도를 이용한 근거리 여행에서 원거리 여행으로 가게 되면 호텔업이 번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외여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어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생산했어요. 근데 헐리우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물건이 아니라 영화, 음악, 문화를 생산하기 시작하고, 영화, 음악,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서 영화, 음악, 문화 같은 문화적 요소 자체가 또 하나의 부의 원천이 또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유재석, 강호동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명품 같은 것들, 혹은 명품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판매 수익이 높은 다양한 뭐 화장품도 생기게 되고, 뭐 옷도 생기게 되고 등등등, 그런 것들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다 소비 심리를 자극하게 되면서 광범위한 소비 시장의 등장. 즉, 과거에는 백성이었던 사람, 지배받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대중이 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의 소비 성향에 맞춰서 다양한 시장들이 계속 창출이 되게 되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즐거움을 누리거나 더 자극적인, 즉 무슨 얘기냐? 자본가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없는 수요를 창출을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는 컬러 텔레비전이 최초로 보급이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전화기가 이제 집집마다 보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날 무선 전화기가 나왔죠. 그래서 유선 전화기로 전화를 받던 상황에서 유선이 아니라 전화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집 안에서 통화를 하던 시대로 변화가 됐었어요. 엄청난 혁명이었죠. 사람들이 무선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무선 전화기가 나왔었어요. 좀 지나니까 텔레비전은 리모컨이 붙어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텔레비전을 직접 가서 눌러서 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핸드폰이 등장하게 되고 공중전화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였더라면 펴지고 접히고 이런 식으로 또 바뀌게 되기도 하고 등등등의 이제 모습들이 생긴다라는 것들.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소비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경영학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수요가 창출이 되는 시대로,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없는 수요를 창출하는 단계까지 지금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소비 주체성이라는 것을 잘 세우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자본주의 향락을 또 누리게 되는 또 그런 삶이 또 일상화가 되는 과정들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들, 이런 어떤 다면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어서 그냥 같이 붙여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나 이번 주의 한 절반까지 걸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개괄적인 틀거리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시민혁명 했죠? 그리고 지금 그 산업혁명, 자본주의 했어요. 두 꼭지 다룬 거예요. 두 꼭지 다루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네요. 그리고 우리가 베레포크 같은 얘기도 했었구나. 이거 다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국의 시대, 제국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무역의 확장과 연결이 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럽인들이 다른 지역의 어떤 사람들보다 갑자기 우월해져요. 강한 무기를 갖게 되고 일단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생산량을 또 창출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19세기 때 프랑스 아주 유명한 잡지의 사파인데 많이 인용이 되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딱 봐도 좀 불쾌한 그림이죠. 지금 보고 계시면, 보고 있으면 미국인이고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험난하게 노력을 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 위에 뭔가 어떤 그 상이 하나 있죠. 이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등을 보면 미국 사람 등에는 아프리카인들이 쫙 얹혀 있고, 영국 사람의 등에는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엎여 있어요. 요 사람이 이제 청나라 사람인데, 잘 커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요 사람이 청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청나라 사람, 중국 사람에게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짊어매고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여신상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잘 안 보이겠지만 civilization, 문명이라고 써 있어요. 문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백인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을 등에 짊어지고 문명화 과정을 이끌어내고 있다. 즉 유럽인들이 신성한 사명, 문명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 야만스럽고 미개한, 야만적이다라고 하면 눈, 코, 입은 뚫린 게 사람이긴 하지만, 즉 생물학적으로 사람이지만 사실상 사람이 아닌 자들을 야만이라고 하고, 미개하다라는 것은 아시아인들인 거죠. 지들 나름대로 문명과 제도가 있긴 하지만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 사람들을 등에 짊어지고 문명화 과정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합리화 과정인 거죠. 이 얘기의 본질은 뭡니까? 그쵸? 이 서양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이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배해서 엄청나게 큰 경제력을 확장시키고 국력을 확장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난 이야기가 아니죠. 현재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었을 뿐이다 라는 차이를 갖고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렇게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영국과 미국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다뤄줄 거기 때문에 미국 얘기 좀 별도로 하고 영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은 19세기 때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가 영국이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던 시대예요.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영국은 이미 18세기 때부터 영국이 전 세계의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전 세계 자체를 대상으로 힘을 발휘하는 거 이제 우리가 19세기 후반, 19세기 중반부터 보게 되는 건데, 19세기 그래요. 19세기로 봅시다. 19세기부터 이제 1차 세계대전까지, 좀 늘리면 2차 세계대전까지 갈 수 있어요. 1차적인 영국의 경쟁자는 프랑스였어요.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해요. 그리고 프랑스를 상대로 이겨요. 어떻게 이겼는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전통적인 경쟁이라는 것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A가 B를 무너뜨린 다음에 B가 A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경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경쟁은 뭐냐면, 이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제국주의적 경쟁이라는 것은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직접 전쟁을 해서 프랑스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영국이 왕이 되는 이런 영토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에 대한 지배이권,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배이권, 이런 것들을 두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 경쟁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시장 경쟁인데, 이 시장 경쟁이 어느 중요한 기점이 되면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죠. 근데 자기들끼리 전쟁을 할 적에 영국과 프랑스가 본국에서 서로 붙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플라이 전투, 즉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인도에 파견된 영국과 프랑스 군대 간에 붙어서 누가 이겨요. 그럼 양자 간의 게임이 결정나게 되면 본국에서 협상과 조약을 맺어서 영국에 대한 지배권을 프랑스가 포기한다. 각서를 써주게 되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과 투쟁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또 바뀌어요. 현재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시대인데, 이건 또 다른 시대인데, 일단 이 제국주의 시대 때로 따지게 되면
과거에 A라는 나라가 B 나라를 군사력으로 점령을 해서 내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방식.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뭐 중국의 절반을 지배했었고 신라가 일본을 지배했었고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낙후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여전히 영토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 따라오지 못하는 세계관인 거죠. 지금 누가 영토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영토가 넓다고 잘 살아요? 영토가 넓다고 잘 살면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9세기 이후에 제국주의 시대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장 경쟁의 시대인 거고, 시장 경쟁의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전쟁은 시장 확보를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토 확보가 아니라 시장 확보라는 거죠. 즉 황제나 권력자가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국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지배 위상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A라는 나라가 자기의 경제적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B라는 식민지를 진출하게 되고, 그 B라는 식민지를 C라는 나라랑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는 거죠. 해서 이기면 여기서 외교술이 들어가서 조약을 맺으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배권을 어느 나라가 갖게 되는 이런 방식. 즉 어떤 이제 제가 더 열심히 나중에 내년부터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럴 땐 좀 전자칠판 하나 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과거에는 국왕이 있고, 국왕이 자기 어떤 권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복전쟁과 영토 확장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은 뭐죠? 시장을 추구하는 국가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라고 불리는 식민지가 있고, 그 시장을 둘러싼 지배권을 두고 외교, 조약을 맺게 되는 과정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를 이겼다라는 얘기는 영국이 프랑스를 점령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의 경제 지배권을 두고 싸웠는데, 그쵸, 영국이 이겼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의 이제 핵심적인 테마가 될 텐데, 러시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영국과 세계 경쟁을 벌여요. 이 양자 간의 경쟁이라는 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독일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판을 깨버려요. 뭔 얘기냐면, 그 전까지의 경쟁은 룰이 있었거든요. 영국, 그 전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시장 경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뒤늦게 독일이 나와보니까 젠장할, 우리가 강하긴 한데 진출할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느니 그냥 차라리 프랑스를 점령해버리면 프랑스 식민지에 우리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판을 깨죠. 그 판을 깬 게 1차 세계대전. 또 판 하나 더 깨죠. 그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대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본질은 뭐냐면 바로 이 측면인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경쟁의 룰을 깨고, 시장을 다른 방식으로 점유하려고 했던 시장 시도 방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 웃긴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의 경쟁 룰을 인정했었어요. 어디가?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계속 식민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이 그 룰을 어기면서 독일과 같은 편을 들면서 영토 확장 전쟁에 뛰어들게 되고, 중국을 점령하고 동남아시아를 점령하면서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장을 확장시키겠다는 전략을 취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또 일본도 활약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패배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한국사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는데, 관점을 되게 바꿔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식민화가 됐고 우리가 어떻게 독립이 되냐 이야기할 때, 이게 참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쁜 일본 놈들이 이 마술을 뻗쳐서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그 유치원 때 배우는 그 단순 논리거든요. 절대적인 악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절대적인 악인이 어디 있고 절대적인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득이 되지 않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 점령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국주의 논리가 들어갔다는 것이고, 반대편으로 또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시대의 제국주의 논리의 어떤 판도가 부서지게 되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국제관계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좀 약간 첨언처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세계사를 수학능력 시험에서 본 친구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거의 제가 못 봐가지고
자,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지도예요. 자, 이게 지도와 지리를 통해서 한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보고 있으면, 자, 판도가 균형적이죠. 라오스, 캄보디아, 안남, 베트남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현재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고, 필리핀은 미국 거, 그리고 여기가 미얀마거든요. 미얀마, 말레이시아는 영국 거, 그리고 이 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거,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 지도를 보고 있으면 열강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나눠 가졌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지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 압도적이죠? 그렇죠. 영국이 압도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당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배가 중요해요. 왜냐면 원유, 누가 실어 날라요? 배가 실어 나르죠. 누가? 뭘로 실어 날아요? 배가 실어 나르죠. 그리고 뭐 수출 수입하는 것들 역시 배가 실어 날라요. 전쟁할 때 뭐가 가죠? 배가 가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항공모함의 대수가 제일 많죠. 등등등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도 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이쪽 유럽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거를 보면서 얘기할까? 유럽이 있으면 유럽이 대서양을 통과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는 인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도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유럽 사람 다 배 타고 오잖아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인도를 두고 경쟁을 벌여요. 여기 보이지만 고아는 포르투갈의 근거지, 다우드 포르투갈의 근거지, 마이는 프랑스의 근거지, 카리갈은 프랑스의 근거지, 생데르나고르는 프랑스의 근거지. 이런 식으로 근거지를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르투갈 상인들을 네덜란드 상인이 쫓아내고, 네덜란드 상인들을 프랑스, 영국 상인들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 당시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싸우죠. 싸워서 이긴 게 그 전투가 플라이시 전투고, 그 플라이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 영국령 인도 안에 미얀마가 들어갔었어요. 여기 다 이제 영국령 인도가 되는 건데 돼요. 자, 1차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누가 이겼죠? 영국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자, 근데 영국 입장으로 오늘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영국이 인도 경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시장의 팽창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인도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나갈 것인가 쭉 봤더니 동남아시아가 있어요. 어찌됐건 중세 사회까지 유럽인들이 알고 있었던 동아시아 세계는 두 곳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인도와 중국이에요. 워낙 인도와 중국이 향신료라든지 특별한 물품들이 많고, 도자기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압도적인 수출 국가들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어떤 그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동경의 대상이죠. 1차적으로 인도를 두고 경쟁을 붙었었던 건데, 지금 2차적으로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중국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근데 인도와 중국을 맡고 있는 장벽이 동남아시아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동남아시아 괜찮아요. 향신료라든지 뜯어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싸우는데, 아까 위에 있는 지도로 보면 굉장히 균형 있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다음 지도를 보면 보세요. 가는 목적지가 어디죠? 중국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말레이 반도가 여기 있고, 여기 수마트라 섬인데 이 사이 여기를 우리가 물라카 해협이라 그래요. 물라카 해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구글 맵이나 이런 거 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도에서 혹은 유럽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오려면 100길로 물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인도나 유럽으로 가려면 역시 또 물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 물라카 해협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라카 해협의 그 끝자락, 말레이 반도의 끝자락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다? 그 나라가 현재 싱가포르다.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잘 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리카뉴는 아시아적 가치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아시아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특히 싱가포르의 번영에는 그 지역과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꽤 사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잖아요. 말레이시아 나라의 수도가 쿠알라룸푸르예요. 쿠알라룸푸르가 어디 붙어 있냐? 싱가포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즉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두 나라가 다 물라카 해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물라카 해협을 누가 장악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이었었고요. 원래는 이제 요즘에 물라카란 말보다 말라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발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계속 쓰던 말이 있으니까 되는데, 이 말라카 해협의 지배자는 말라카 왕국이었어요. 근데 말라카 왕국을 무너뜨리고 말라카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게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었고, 지금 여기 나오듯이 그 경쟁전의 마지막 승자는 영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인도에서 미얀마를 거쳐서 말레이시아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보르네오 섬. 이렇게 가는 루트들. 즉 이 동남아시아 내해로 통과하는
이 바다를 장악한 건 결국 영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달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저 위에 보이시나요? 광저우 홍콩이라는 곳이죠. 홍콩에 정착을 해요. 이 지도엔 빠져있지만 홍콩에서 쭉 타고 올라오면 상하이가 있어요. 현재도 중국 경제 중심지는 상하이나 홍콩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국의 경제 중심지는 지금도 남부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인도나 동남아시아를 직접 지배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을 식민화한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굳이 식민화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경제적 이권 획득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냐, 홍콩이라는 특정 지역을 영국 할양을 받고 상하이에다 엄청난 경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주로 중국 남부에 있는 경제 이권을 영국에 종속시키는 경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영국은 인도 패권을 두고 프랑스와 싸워서 이겼고, 다시 이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등을 장악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했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서로 나눠 갖긴 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홍콩과 상하이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 남부에 대한 경제적 이권을 확보했다라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앞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얘기가 길어지니까 계속 반토막 나면서 좀 이렇게 줄줄줄 미뤄지게 생겼는데, 일단 한 대까지 좀 해볼게요. 자, 보면 아프리카 쪽으로 갈게요. 지금 이건 기껏 해봤자, 기껏이라 말하면 죄송하지만 남아시아랑 동남아시아랑 동아시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조선하고 일본 얘기는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 입장에서는 남중국까지만 장악해도 엄청난 영토를 장악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이나 일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를 두고 또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프리카 경쟁은 중요해요. 왜 아프리카 경쟁이 중요하냐면, 유럽에서 바로 내려오면 만나는 게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프랑스가 만만치 않아요. 일단 프랑스 남부에서 바로 내려오면 알제리예요. 그러니까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같은 북아프리카 핵심 땅들, 여기가 이제 과거 뭐 카르타고라든지 이런 되게 중요한 땅이고, 여기가 북아프리카긴 하지만 유럽하고 기후가 똑같아요. 지중해랑 똑같고, 가보면 뭐 이탈리아 남부 이런 데랑 되게 똑같이 정말 살기 좋은 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을 해가지고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는 횡단 정책이라는 걸 지금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쪽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 그리고 중부를 거쳐서 콩고도 프랑스가 먹었네요. 지금 이제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영국은 어떤 정책을 폈냐? 영국은 해군이 강하니까 해군을 끌고 와서 카이로, 그러니까 지중해 내해로 들어온 다음에 지중해로 들어와서 이집트를 장악했죠. 반대로 해군을 끌고 쭉 내려와서 남아프리카 연방,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아프리카 남부를 장악해요. 그래서 카이로에서 쭉 내려오는 거죠. 이집트, 수단, 우간다, 케냐. 반대로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보호전쟁을 통해서 이 남아프리카 연방에 정착했었던 네덜란드인들을 가혹하게 밀어내버리고 트란스발, 로디지아 쭉 밀고 올라가요. 이걸 갖다 우리가 종단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횡단과 종단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횡단과 종단은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 충돌 지점에서 프랑스가 양보를 해요. 그냥 양보했던 건 아니고 몇 차례 교전에서 완전히 깨지기도 했었고, 당시 프랑스 입장에서 어찌됐건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영국한테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 과정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영국은 그 당시 일기예보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프랑스는 일기예보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할 수 있는 나라와 일기예보를 하지 못하는 나라에, 확인할 수 없는 나라의 어떤 전력 차이는 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에 양보를 해요. 그 양보의 대가로 사실은 프랑스의 안보를 영국이 또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되냐면, 독일이 모로코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모로코 앞에서 해상 무력 시위를 할 때 영국이 계속 프랑스 편을 들어줘요.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랑스의 양보라는 것이 무조건 프랑스가 그냥 뭐 이렇게 막 맞고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거랑 이거만 외워요. 세계사 시간에 보면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분할됐네, 아프리카 이렇게 분할됐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금 봤듯이 인도를 기준으로, 영국은 무조건 인도를 기준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인도를 기준으로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분할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자 보세요. 동남아시아는 아프리카를 분할하면 어떤 효과를 하게 되냐? 영국한테는 인도가 중요해요. 자,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절반을 자르게 되면, 이게 지구가 이렇게 둥그니까 약간 우그러진 모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저 중간에 중동이 영국게 되는 거예요. 이란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이때 이스라엘은 없었죠. 아무튼 이스라엘 뭐 일대까지가 다 영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나라를 점령한다, 어느 나라가 누구 거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 영향하에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단순하게 그냥 그 나라가 그러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역적 위치가 어디지, 그 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어디지,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가? 당연한 거잖아요. 한반도에 있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일을 굳이 안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고, 남북한이 좋은 관계가 됐었을 때 우리는 중국과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일본과는 전혀 위치가 달라요. 또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 그런 교류를 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거고, 미국도 계속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고, 중국도 우리나라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이런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지금 이게 왜 일로 넘어가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인도를 장악한 상태에서 아프리카 절반을 쪼갠다라는 것은 중동이 영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들.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 학교에서 세계에서 외웠던 친구들이 외웠었어요. 3B 정책, 3C 정책 이런 거 외우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이 3C가 뭐냐면 콜카타, 카이로, 케이프타운이거든요. 영국의 이 중동 지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깨려고 독일이 3B 정책을 추진해요. 3B가 뭐냐?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예요. 즉 중동으로 진출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뭐예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여기 오스만 제국이잖아요. 즉 3B로 연결되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프랑스랑 영국에 쳐들어간 거예요. 물론 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 지도라는 것을 그냥 암기시로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좀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최종적인 영국의 세계 지배예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제가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거 보고 막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이냐면, 몇 년 전에 박지한 교수가, 서울대 박지한 교수가 제국의 품격이라는 책을 냈어요. 책 제목에 부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국의 품격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100년간 세계를 지배했는가, 이 얘기예요. 아우, 책 꽤 팔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가정하는 거예요.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서 제국의 품격, 일본은 어떻게 아시아를 지배했는가, 이런 책이 나왔으면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역겹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똑같은 건데 한국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일본의 제국주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영국의 제국주의는 멋지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런 영국,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그런 거 많아요. 신민 선생님 되게 실망이다. 식민사학자다, 이러면서 저한테도 우리의 과거의 그 찬란했던 고구려나 단군, 이런 역사를 왜 축소지향적으로 얘기하냐, 자꾸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증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국가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던 때도 아니고, 고대사 논쟁까지 빠져들고 싶지는 않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떤 제국에 대한 열망, 큰 영토를 갖고 싶다는 열망 자체는 정말 역겹다라는, 역겹다는 건 좀 심했나?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로서 식민지 피해를 이렇게 절박하게 알고 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하면 김구, 안창호, 안중근,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실질적으로는 힘을 탐닉한다? 앞뒤가 안 맞는 짓은 좀 하지 말자라는 거죠. 얘기를 할 적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브리티시 엠파이어 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이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건 인도를 중심으로 기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홍콩 체크가 돼 있지만, 중국의 절반 경제적 이권, 동남아시아의 절반, 인도 전체,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죠. 지구는 둥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 앞에서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칼 푹 찌르는 경우 있잖아요. 뒤에서 누군가 공격할 수 있죠.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후지도 다 자기 편이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지구가 둥근데 배후지가 어디예요? 일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있죠? 영국 식민지였어요. 캐나다 영국 식민지예요. 미국은 독립했지만 미국은 영국의 맹방이에요. 우방이에요. 카리브해의 주요 섬은 영국 거예요. 여기 라틴 아메리카 다 독립했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독립할 때 누구의 힘으로 독립했냐? 영국의 지지로 독립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신대륙 전체가 다 영국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영국이 세계를 이렇게 이끌었냐를 따지게 된다면, 앞에 보이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 경쟁에서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 바로 이런 식의 어떤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잘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쿼드 이야기하면서 왜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랑 인도를 끌어들였냐?
보세요. 오스트레일리아랑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딱 좋은 원거리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반대로 그거에 발끈해서 중국은 왜 인도랑 사이가 나쁘고 어디에 저기 호주와의 수출을 막 막느냐, 수입을 막느냐로 보시면 방금 나오듯이 인도는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대고 있는 나라니까 갈등 요인이 많은 거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의 맹방이고 아시아의 거의 미국의 앞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를 견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이해되시죠? 이런 식의 논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제 오늘 계획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대응할 러시아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본주의가 좀 얘기가 남아서 거기까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 이어서 이 뒷이야기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틈틈이 좀 뭐죠? 틈틈이가 아니라 좀 시간을 내서 서양문의 역사 같은 걸 읽어보고,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아무도 저한테 뭐 이렇게 궁금한 피드백이나 질문 같은 게 없는데 그런 거 언제든지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으로 그러니까 10월 1일 전까지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사항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말로는 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